오늘 이제 1교시는 아파트 강의, 2교시는 상가 건물, 3교시는 토지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 관심이 있는지 셋 다 관심 있으면 3개 다 손들면 됩니다. 아파트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투자 관심 많으신 분. 오, 아파트 맞네. 자, 이제 그다음 상가. 네. 그다음 토지. 오, 오늘 딱이네요, 여러분들에게. 3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다른 데는 뭐 10,000원의 특강, 뭐 1시간 이렇게 하면 거의 맛보기만 하고 끝나요. 근데 저희는 맛보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시간이지만 최대한 엑기스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 분 강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도 투자지만 인성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돈도 돈이지만 시간 아깝지 않도록 아마 최대한 엑기스를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엑기스를 알려주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다 배웠다 생각하시더라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다들 경험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뭐라 하냐면 1년에 10만이라 할 때가 있거든요. 1년에 10만이 뭘까요? 제가 실제 경험을 1년에 10만 여기서 하나 더 10만 킬로 이러면 뭘까요? 1년에 10만 킬로. 예, 임장을 1년에 10만 킬로씩 달렸어요. 한 달에 10,000킬로씩 이렇게. 운전은 그만큼 하진 않았어요. 딱 그 정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택시 기사님 수준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000킬로면 엄청나죠. 근데 운전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운전을 그만큼 한 건 아닌데 그만큼 많이 다녔고,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만큼 많이 다닐 수 있냐면요, 투자를 해서 많이 물리면 그래 됩니다. 나 2번 다시 이제 안 물려야지 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재미도 보면 좋지만 또 실패도 또 경험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좀 하다 보면 그래 됩니다. 우리 세 분 다 저희끼리 자주 만나던 사이니까 다 아는데 실패 투자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성공 투자도 많지만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엄청 풍부합니다. 오늘 이제 일단 저부터, 우리가 강사님들 셀프 소개하기로 했거든요. 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 리더를 맡고 있는 고경민 강사입니다. 닉네임은 고대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토지를 좋아해서 토지대장이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서류 토지대장 있죠. 요거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서류 토지대장이 떠가지고 가끔 제가 이겼는데 책 나왔을 때 잠깐 베스트셀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잠깐 이기고 다시 이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에 이제 대장자에 따서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고, 저는 좀 되게 특이해요.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알바 조금 해,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20대 때부터 그냥 바로 전업 부동산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앞으로 더 겪을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 이제 지금 하시는 뭐 연배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부동산은요, 대한민국에서 보면 20대부터 해온 게 아니라 중간쯤에 오거든요. 뭐 보통 40, 50대 때 많이 오죠. 부동산으로 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이렇게 했던 이력이 조금 드물긴 한데, 요때 전업 투자를 시작해서 제가 32살에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가 인기가 좋았던 게 실패 사례를 많이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패 사례만 이야기해도 저는 한 3박 4일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을 설립하게 됐고, 30대 중반에는 이제 중개사무소를 이제 오픈하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 또 이제 소장님만 한 5분 이래 있고,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게 부동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동산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냥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의도 하지만 저도 직접 강의를
꾸준히 손을 놓지 않고 하고 있지만 지금 2014년도 설립해서 지금까지 지금 12년차, 13년차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강의 이제 타 강사님 섭외도 해서 강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단 한 해도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거의 강의는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던 다른 강사님 섭외하던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게 듣게 되고 우리는 다양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파트로 끝이 아니라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 건물 이렇게까지. 참고로 저는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했는데요. 경매로는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학원들이 많아지면서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경매로 좀 돈을 벌려면 특수물건을 좀 해야 되는데 특수물건이라면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이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그래서 상가 공부를 하다가 땅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또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처음에 시드를 부풀릴 때는 아파트가 좋아요. 사실 처음부터 땅을 하면 제일 좋지만 땅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속기 쉽고. 근데 그 반면 아파트는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좀 할 수 있고 오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대로 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좀 속지 않고 투자로 좀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토지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상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가는 이제 은퇴하면서 왜냐하면 상가 가격도 오르는 이유가 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상가가 깔고 있는 땅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건물은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건물이 있으면 이제 수익률은 조금 땅보다는 낮아지지만 월세가 들어오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3억 이내일 때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좀 좋고 그리고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212 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까지 받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억이 넘어가면 토지 뭐 건물도 좀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억이 넘어가면 건물로 오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건물도 웬만해서는 좀 딱 턱걸이가 거의 내 현금 8억인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3억, 5억으로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때로는 건물 전체 금액이 뭐 2억대도 있고 3억대도 있는데 확률이 좀 낮고 좀 8억 정도 되면 한 20억대 이렇게 건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면 건물로 넘어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다음 토지나 건물, 그러니까 비주거형 부동산이 있죠.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빼고 그 외 부동산, 상가, 토지,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하면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저는 2014년도부터 법인 투자를 해왔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또 강의 때는 또 잘 안 알려드렸다가 요새는 또 좀 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요것도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생애 주기별 수지 추인데 저는 사실 이런 마인드 강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할 겁니다. 제가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네, 제가 올해 43살이고 이제 쌍둥이 딸이 17개월입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자연입니다. 네, 아주 낮은 확률인데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와 진짜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자녀가 생기니까 돈이 지출이 확 늘어나대요. 신발 아디다스 신발 하나 딱 집으니까 한 7, 8만 원 하던데 곱하기 2니까 거의 20만 원 가까이 이래 나오더라고요. 먹는 거는 또 어찌나 잘 먹는지 그러고 있는데 또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는 이제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되고 근데 수명은 늘어났어. 그리고 나의 은퇴는 짧아졌어. 근데 자녀의 독립 시기는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이게 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선물이 뭐냐면요. 수강생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경험, 삶에 대한 경험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좀 알려드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수익이 딱 끊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내 노동으로 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적자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반드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고소득 연봉자일수록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좀 착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재테크로 좀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다 큰 성인들한테 잔소리 할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는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1인당 우리나라 1인당 생애 주기 수지 추이를 보면 27세까지는 흑적자 구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고 이제 43세가 최대 흑자 구간이고 61세가 되면 다시 이제 적자 구간이고 지금 저희 외할머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90세시거든요. 90세 넘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부양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령이 더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참 체력이 좋거나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계속 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에 실전 투자형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부산에 이거는 좀 샀으면 좋겠다. 우리 부크TV 영상 말고 캠프 부동산 스쿨이라는 또 그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 한 2만 몇 명 되는데 거기에 우리 매니저님이 저희가 지금 했던 강의를 일부 이제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추천했던 게 뭐가 있냐면 광안 쌍용예가 바다뷰 9억 2천에서 9억 5천 지금 이제 11억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해운대자이 8억 5천대 그 다음 금호올림 7억 초반 있었고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6억대 있었는데 지금 이제 7억대 그 다음에 대연 SK뷰 힐스 이것도 이제 7억 초반이었는데 이제 거의 8억이죠. 그래서 불경기 중에서도 제가 딱딱딱 알려드렸던 것들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부동산은요,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를 알고 상품을 알고 이런 것보다도 이 순환 주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요까지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잖아요. 침체기가 있다, 회복기가 있다, 호황기가 있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현재 이 시장 흐름상 어디에 있을 것이냐,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침체기 끝 무렵 내지는 회복기 시작 무렵입니다. 왜냐하면 침체기 때는 가격이 전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침체기가 끝나고 회복기가 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산에 뭐 해수 동남,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그 다음 뭐 연제구, 진구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진구가 좀 중간급지예요. 중간급지. 그래서 우리는 중급지라 부릅니다. 해운대 수영구가 상급 입지라서 상급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 상급지가 먼저 오를까요? 중급지가 먼저 오를까요? 네, 상급지가 먼저 오르죠. 그러면 지금 부산의 상급지 해운대 중에서 해운대나 남천동 중에서 남천도샵, 남천자이, 해운대자이, 그 다음에 트럼프월드 센텀1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여전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조금 올랐죠. 한 2억가량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아직 느린 것 같지만 이제 회복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이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까지 턴을 해서 오른다면 완전히 이제 좀 한 99% 정확한 회복장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물스물 원래라면 회복장이 오면 좀 더 늦게 왔어야 되는데 약간 빨리 왔던 점이 뭐가 있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 그 다음 그 전에는 특례 보금자리 이런 대출을 풀어주면서
좀 시장이 살짝 빨리 움직인 감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올해부터 살살 움직였어야 정석적인 이제 움직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는 걸 알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은 사실 부산 주택뿐만 아니라 뭐 토지 상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웬만큼 잘못된 걸 사지 않는 이상 무엇을 사도 돈을 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상한 거 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산다 하면요, 최대한 좋은 거 사야 돼요. 예. 최대한 돈을 끌어와서 최대한 좋은 거 사야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는 뭐라 했냐면, 사긴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나도 언제 불황장이 올지를 모르니까, 나도 사실은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전쟁이 날지 몰랐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하락장이 좀 빨리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약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창 누구나 부동산 사야 된다 할 때는 제가 뭐라 했냐면, 너무 빚내서 사면 위험하다 했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은 최대한 좋은 걸 사야 돼요. 참고로 하나, 우리 가끔씩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부산에 국평 기준에, 국평이 이제 30평대를 국민평수 국평이라고 합니다. 요때 해운대 보자, 뭐 볼까, 2014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4년, 자 14년, 자 12월까지 찍고, 1월까지 찍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큰 세월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센텀파크 1차가 30평대 기준으로 4억 3,500만 원입니다. 요때 시세가. 명륜 아이파크가 4억 3천입니다. 두 개는 500만 원 차이 났죠. 자, 근데 센텀파크 1차는 얼마까지 올랐어요? 자, 센텀파크 1차는 얼마까지 올랐냐면, 국민평수 30평대 기준으로 13억 했고, 지금 10억 8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륜 아이파크 1단지는 4억 3천 했습니다. 4억 3천. 500만 원 쌌어요. 500만 원 쌌는데, 지금 얼마냐? 자, 9억, 최고가 9억 6천 갖고, 현재 7억 5백입니다. 3억이 차이 나죠. 10년 전에 500만 원 차이가 지금, 물론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물론 근데 또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닌 게, 요 명륜 아이파크가 4억 3천인데 지금 3억 쌌잖아요. 그러면 요 당시에 내가, 요 때는 10년 전에는 구서동도 조금 살 때거든요. 구서 쌍용예가 2단지가 또 명륜 아이파크보다 또 500만 원 싸요. 맞죠? 그럼 구서 쌍용예가는 얼마냐? 또 500만 원 싼 거. 자, 얼마냐면 최고가 7억 5천 갔어요. 현재 거의 5억 8천, 6억 천이고. 그래서 요거 대비 1억이 싸죠. 최고가는 2억 차이가 났고, 500만 원 차이, 1000만 원 차이가 5억 차이를 만든 거예요. 구서쌍용예가 대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 두려운 거 알겠는데 이자 부담인 거 알겠고 한데, 최대한 좋은 거 사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직접 경험도 많이 했고 간접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드리면서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걸 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10년 전에 1000만 원은 엄청 큰 차이죠, 사실. 4억 2,500과 4억 3,500. 근데 이거 사실 분이 조금만 더 돈을 보탤 수 있었으면 4억 2,500 살 수 있는 분이 4억 3,500 못 샀겠습니까? 맞죠? 이 1000만 원이 5억 차이를 만든다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인데 또 여기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차이가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탁 무릎을 친 게 있습니다. 깨달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좋은 거 사면 됩니다. 좋은 거 살수록 좋아.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요새 지금 뭐 미국도 뭐 관세 전쟁이다 하고 우리나라도 안 좋다 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 IMF도 우리가 이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고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거를 이겨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3, 4년 전에는 다시 한번 IMF가 오고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면 나 연끌해서 사서 한 방에 부자 될 거야 이랬던 분들이 다시 그 시기가 오니까
두려워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깰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돼. 두려운 거는 내가 확신이 없어서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제가 강의가 된다면 그거에 합당한 증거 자료까지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그 고대장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1시간 내에 최대의 핵심을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까지 못 가는데, 어쨌든 돈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입지 위주로. 부산도 사실은 95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380만 찍고 지금 한 330만 조금 안 되죠.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20년 동안 15% 빠졌어요. 근데 20년 동안 통화량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다고 짜장면 값이 떨어질까요? 자동차 값이 떨어질까요? 제가 이번에 아기 낳아서 키우고 있댔잖아요. 아이고, 산부인과가 왜 그리 예약하기가 힘든지 어린이집은 아직도 못 보내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수요가 없는 어린이집은 쇠퇴하지만 수요가 있는 쪽은 더 몰리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쌍둥이를 낳으면 제가 낳을 때부터 뭐냐면 다자녀가 되대요. 혜택이 많아. 이제 2자녀면 다자녀야. 만약에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자녀라서 50만 원 더 받잖아요. 근데 정확히 비용이 50만 원 더 나가던데요. 어린이집 값 오르고 산부인과 오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가 줄어도 아직까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대까지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대신에 핵심 입지 위주로.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표 2개, 요거 하나 하고 요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2개가. 그래서 자, 일단 저는 볼 때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순서대로 중요해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나름 좀 생긴 거랑 다르게 강의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만큼 좀 디테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순서대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재화든 이런 투자성 있는 상품들은 가격이 빠지면 그만큼 또 좋은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하고 사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 다음에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냐. 이 3개만 보더라도 거의 충분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리, 부동산 정책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파리 대책이 딱 터지고 나서 부산은 쭉 빠졌잖아요. 2019년까지 쭉 빠졌잖아요. 근데 서울은 올랐어요.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인데 올랐어요. 더 센 규제인데. 그러니까 규제가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부산은 고평가 상태에서 두들겨 맞았고, 서울은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두들겨 맞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그 지역별의 이제 부동산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그 다음 뭐든 할 수가 있어요. 자, 고평가냐 저평가냐 볼 때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에 도시별로 보는다 이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하면 요렇게 이 표를 가지고 직접 지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상승 신호에서 저평가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혹은 수요가 많다 이러면 이때까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100% 가격이 올랐어요. 외환위기가 와도 거의 오릅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자, 저는 전업투, 이제 강의로 버는 돈보다 아마 100배 이상은 더 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클 겁니다. 그냥 강의가 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위기가 왔던 게 2008년도잖아요. 자, 서울이 계속 오르다가 2008년도 때 보면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있고 조금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위기 대응책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2기 신도시 입주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좀 빠졌고, 부산 볼게요. 이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보면, 짝대기가 위로 간 게 플러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뜻이고, 요 밑으로 온 게 마이너스거든요. 2007년, 2008년도 때 부산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있는데도 부산은 올랐단 말이죠. 왜 올랐냐? 공급이 작고 저평가 상태였거든요. 요때 너무 먼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요때 뭐라 했냐면 서울 집 한 채 팔면 부산 집 세 채 산다 이랬거든요. 부산 집 너무 싸다. 지금 끄덕끄덕이신 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평가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거의 오를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게도 IMF 때는 제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 근데 요때는 제가 부동산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요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싸냐 싸냐 봐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딱 할 거예요. 1번 시세를 본다. 리치고에 들어가서 시세를 본다. 그래서 리치고에 들어가서 시세를 볼 겁니다. 리치고는 네이버에서 리치고 치고 바로 들어오면 요래 됩니다. 자, 여기서 4월 시황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시군구별로 해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군구별이 아니라 시도별 시황 분석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좋게도 지금 영상이 지금 제 강의가 영상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녹화 방송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이렇게 있고, 자, 서울을 한번 잠깐 보면요. 잠깐 내려가서 이래 보면 소득 대비 집값 10년치가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부산을 볼게요. 자, 부산을 보면 부산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10년치를 보니까 여기가 녹색이죠. 지금 녹색에 있죠. 이거는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평균보다 싼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집을 사면 요쪽에 여기 마우스 요 시세 흐름 딱 보이는데 요 시세 흐름이 빨간색 표로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평가 때 집을 사면 웬만하면 손해는 안 봐요. 조금 안 움직이거나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빠지고 오르기 시작하면 요때부터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고평가인데도 더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근데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오늘 사서 내일 못 팔잖아요. 특히 아파트는 전세 2년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부동산은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하면 잘못하면 하락장이 오는 거죠. 근데 저평가 때 샀다. 조금 빠질 수는 있어. 내가 신이 아니니까 딱 사자마자 오르면 좋지만 그것까지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년째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절대 고평가 때 안 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다짐을 또 까먹고 약간 요때 한번 더 사가지고 그게 여러 번 물려있고 그 전에 아예 바닥일 때 샀던 거는 지금 올랐다가 떨어져도 다시 수익 구간인데 이 좀 고평가 때 샀던 거는 조금 오르다가 임대차 3법 나오면서 말리니까 확 빠지는 구간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세가율이 높냐 낮냐를 보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높으면 두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싸거나 전세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10년 평균 보면 돼요. 낮아요. 그러면 뭐냐면 전세가가 싸거나 매매가가 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지금 해운대 전세가요. 울산 남구나 창원 내 성산구, 용호동보다 전세가 더 싸. 그러면 부산이 전세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울산 창원 대비는 좀 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비싸지만 부산의 전세가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내가 집이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액 작게 들어간 투자가 뭐가 있냐면 분양권 투자예요. 그러면 부산에 최근에 이제 한 2년간 분양권이 뭐가 있었냐면 에코델타시티 제외하고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연 DIL. 그래서 대연 DIL이 저는 이제 자기 가치보다는 그 당시 조금 비싸게 나왔는데 왜 인기가 좋았냐면 투자 금액을 작게 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세가율이 높아서 대연 혁신도시가 전세가 투자 금액이 대연 DIL만큼 작게 들어간다. 그럼 아마 혁신도시 샀을 거예요. 근데 대연 혁신도시 살려고 하면 전세가가 안 받쳐주니까 4억 넘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DIL에 갔던 겁니다. 롯데 프런티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7.2라는 거는 부산의 평균 34평 집을 내가 7.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택 구매력 지수는 집값과 소득과 대출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집을 사는데 매력적이냐 이런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 매력이 좋은 거니까 매력 있을 때 사면 거의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이게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면 이게 고평가니까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헷갈리니까 다시 와서 이게 녹색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저평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입주 물량을 보면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입주 물량을 보기 위해서는 아실에 들어와서 신규 입주 물량을 봐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와서 입주 물량 클릭, 그 다음에 부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과거는 모르겠고 현재를 앞으로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2025년이 보면요.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지죠. 26년, 23년까지 많고 24년이 이 빨간색이 적정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조금 많아. 그래서 25년에는 제가 뭐라 했냐면 전세난이 시작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가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입주 물량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가 안 나올 때 신차 공급이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중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참고로 전세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자, 매물량 흐름 한번 볼게요. 아실에 들어와서 똑같이 밑에 오면 여기 매물 증감이라고 있는데 전국 시도별로 이래 보고, 자, 시도별로 봐서 부산을 찍어 볼게요. 내려와서 부산을 찍고, 자, 일단 매매 물량을 보면 매매의 매매 물량을 보면 역대급으로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 평균을 봤을 때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A급집 위주로 좋은 거지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급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도 한번 볼게요. 좀 더 정확히 해운대도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그 부산에서는 실수요층이 튼튼한 데가 어디냐면 사직동이거든요. 사직동 학원가 때문에 사직동이 튼튼한데, 사직동 보면 자, 전세가 없어요. 매매 95건. 이게 뒤에 잘 안 보이실까봐 읽어드리면 95건 전세 표시가 없죠. 이건 뭐 때문이에요? 동일 매물 묻고 전세가 빵건인 겁니다. 빵건. 그 다음에 여기 월세 1건, 전세 0건. 자, 요거도 전세 6건. 요거는 전세 6건이 있네요. 지금 이 일대에 전세가 없어요. 부산이 지금 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있는 사이에 전세가 없어졌고요. 저희가 이 아파트를 그 코칭 받는 분한테 2억 6천인가 2억 7천 갭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매매가 7억 6천에 전세 5억인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것도 추천 아파트인데, 자, 매매 8억 3천. 매매 8억 3천이고, 전세가, 자, 5억 2천, 5억 3천 이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 적고 소득 대비 집값 봤을 때 저평가고, 그러면 상승 규칙 딱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부산이 빠르면 올해 중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늦어도 내년 중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는 1급지부터 급지별로 좀 나눠서 보면 1급지는 이미 사실은 좀 턴이 됐고요. 계엄령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 가보면 가격 안 깎여요. 가격 급매 잘 안 나오고요. 어쩌다 나오면 우리같이 대기 수요가 많은 데서 톡톡 하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시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법의 지표 거래량을 보여드릴 건데, 이 거래량 보세요. 자, 거래량은 여기 부동산 지인이 제일 좋거든요. 거래량을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밑에 이렇게 오면 리치고에서도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 자, 여기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요 10년치를 보면 부산은 10년 평균 3,377건이 평균 거래량이다. 근데 이번 달은 거래량이 2,190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디테일한 부분을 부동산 지인에서 완전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정말 달고 살았을 정도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산을 볼게요. 이거는 전국 통일입니다. 이것만 볼 줄 알아도 내가 정확하게 무릎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된다, 이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아파트에 들어와서 부산이라고 찍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 차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요 지표에서 거래량을 딱 찍어. 그러면 시세와 거래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막 차트만 나오면 머리 아프죠. 자, 여기서 요거 선으로 된 거 있죠. 선으로 된 게 있고, 자, 요 밑에 면으로 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건 딱 집중할게요. 5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면으로 된 게 뭐냐면 10년 평균 거래량이에요. 10년 평균 거래량. 근데 요 거래량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톱니날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3월 달에 거래량이 많아요. 그리고 7월 달에 거래량이 작고, 다시 10월 달 거래량 많고, 1월 달 작고, 3월 달 많고, 7월 달 작고, 10월 달 많고, 1월 달 작고, 3월 달 많고, 또 7월 달 작고, 10월 달 많고, 계속 월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사철. 네, 이사철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아까 이렇게 평균 거래량 대비로 보면 안 맞는 게 뭐냐면, 내가 7월 달에 거래량이, 1월 달에 거래량이 작았어. 비수기라서. 근데 거래량이 늘었어. 그 하락장 중에서도 이제 3월 달, 10월 달이 있으면 거래량이 평균보다 좀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파트는 투자로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거주로서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거래량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평균보다 많은 구간, 평균보다 작은 구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응용해서 토지 투자나 상가 투자할 때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평균 3월 달보다 이번 3월 달은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구간은 무조건 상승이에요. 거래량이 작기 시작하면 언젠가 다시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정확히 매매 시장보다 선행지수군요. 선행지수. 제가 부동산 운영한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양쪽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항상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항상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싸게 사고 싶지만 싸게 못 사니까 비싸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싸게 왜 못 사냐면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고 싶지만 매물이 없다라는 거는 거래가 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이제 지금 바닥 찍을 때는 어떠냐면,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올라갈 때가 무릎 신호예요. 무릎 신호. 그 다음에 요때 보시면 거래량 한번 터지죠. 가격이 오르고 이제부터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빠집니다. 요때가 어깨 신호예요. 거의 모가지에 가까운 신호.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빠지면 상승 신호, 꼭지 신호.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르면 무릎 신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소득 대비 집값 봤을 때 싸다 비싸다 있죠. 자, 싸다 비싸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평가 구간 녹색불인데 거래량이 터지면 무릎 신호입니다. 이제 싼데 집이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평가가 됩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고수가 사는 걸까요? 하수가 사는 걸까요? 집값이 불황장인데 집을 사. 고수가 사는 거예요? 하수가 사는 거예요? 고수가 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막 비싸. 근데도 산대. 누가 사는 거예요? 하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평가인데 집을 사는 거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하수가 사고 영끌족이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오른 거 확인하고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진다, 남들 사면 안 된다 하는데 내 같은 놈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릎 신호예요. 그래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먼저 보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딱 올라가는 그 시점 있죠. 지금 아직 평균 거래량 안 왔어. 그래서 부산이 무릎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 거래량보다 높아지는 이 시점,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고 또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 2013년도 때, 그 다음 언제냐면 2019년 11월 달, 요때 샀었으면 큰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일 때 요때 보세요. 19년 11월이죠. 19년 11월. 자, 19년이 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녹색불이면 내가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거래량이 평균보다 딱 높아졌다 하면 무릎 신호단 말이에요. 요때 사면 거의 99% 성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요때 사면 거래량이 이제 평균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1급지는 조금 올랐다. 우리가 보면 이제 1급지가 먼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순수 100% 투자자다. 그러면 무릎에 들어가면 돼. 근데 나는 약간 상급지 아파트,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해운대, 수영구 이런 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약간 무릎보다 빨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이 부동산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1급지에 더 이상 신축 새 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대장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좀 과거로 돌아가서 남천 자이하고 남천 더샵이 부산에서는 좀 대장급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남천 자이나 남천 서밋이 지금 남았고 남천 더샵과 남천 자이가 지금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 제일 대장급인데, 이 아파트가 좀 분양할 것 같으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좀 기다립니다. 당첨될 것 같아서, 혹은 입주장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1급지에 대장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1급지 아파트, 대장 아파트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부산은 보면, 자, 종합 진단을 내보면 일단 저평가다.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없다. 그러면 상승하긴 상승할 거다. 그 다음에 수요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어야지 수요가 보통 이상 되구나인데, 이제 거래량이 평균 이하라는 거는 아직 수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부동산 지금 규제, 다주택자 규제, 그 다음에 종부세 규제, 대출 규제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가 좀 회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전부 무조건 그냥 거래가 없으니까 아직 아니야, 이래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아까 여기 제일 중요한 표, 여기 저평가냐 고평가냐 볼 때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 펜으로 해서 여기 상승 요인이잖아요. 저평가니까. 그러면 플러스 1점. 자,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또 상승 요인이죠. 또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수요가 아까 거래량이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럼 적어. 그러면 마이너스 1점. 합계는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라면 1점이니까 플러스가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오르기 시작하면 플러스 2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울은 어떠냐면 지금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점. 그 공급이 없어. 플러스 1점.
근데 거래량이 앞서면 플러스 1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없으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면 하락이 되고 약간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를 보냐. 자, 제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펜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요 시점인 것 같다. 왜냐면 아직 거래량이 이제 좀 평균 이상 왔을 때가 무릎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그래서 1급지는 오르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 가까운 언저리인 것 같다. 이거를 알고 나서 보면, 자, 이제 이때 뭐냐면 우리는 바닥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조금 정체될 때 요렇게 요때 1급지 대장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급지 대장이 오르면 이제 1급지에 신축이 올랐으니까 1급지 구축 아파트가 올라가요. 부산에서 1급지 구축이 뭐냐면 센텀파크예요. 네. 입지는 좋지만 구축인 데가 센텀파크. 그 다음에 2급지 신축이 어디냐면 사직 롯데나 레이카운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요 정도 한 2.5, 2.3 하면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요때는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입지가 아주 좋은 재개발 재건축, 부산으로 따지면 삼익비치, 그 다음 이제 삼익비치 다음 사모가든, 그 다음 수영현대와 동네 럭키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급지 구축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아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가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나는 예를 들어서 강장군님이 저보다 후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에 BMW 차를 샀어요. 520D. 10몇 년 전에. 그래서 내 좀 속으로 좀 잘 나가네 이러면서 이래 했단 말이야. 근데 강장군이 저보다 2살, 3살 후배인데 약간 벤츠 E클래스를 끌고 온 거예요. 저 친구가 차가 내보다 이제 좀 동급이거나 좀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가 바꿀 때 됐죠. 그러면 좀 더 좋은 거 삽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부동산에도 정확히 적용이 돼. 그래서 어떠냐면 1급지 대장이 올랐잖아요. 강장군이 해운대 자이를 샀는데 올랐어. 하면 내가 해운대 자이를 사자니 강장군보다 웃돈 주고 사는 것 같아서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건축만 되면 해운대 자이를 이길 만한 거 찾는단 말이에요. 심리가. 그러면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남천 서밋이나 뭐 나중에 르엘이나 뭐 이런 거 보겠죠. 아니면은 아예 삼익비치 재건축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런 심리 때문에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제 심리와 시장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오르는 거예요. 전기차가 비싸지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오르듯이 아파트가 올랐으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올랐죠. 그러고 나면 주택에 사람들이 입주하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입주민 대상으로 상업용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사실 상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깔고 있는 땅값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심의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개발지의 땅값이 그 다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내가 조금 분산 투자 및 리스크 헤지도 할 수가 있고 타이밍 좋게 아주 좋게 이제 칼 타이밍처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선물로 이거 이제 투자하기에 괜찮은 아파트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후기 작성한 분들에게 이 PDF 파일 3분 강사님 거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나는 후기 도저히 못 적겠다 하면 이거 사진 찍어 보시고 아니면 돌아가셔서 녹화 방송 볼 때 캡처를 하시고. 자, 하나 예시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볼게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표시하고 현재 매매가, 전세가, 평당가, 그 다음에 갭 차이, 예상할 수 있는 시세 차익, 예상 수익금, 그 다음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
이거를 60% 대출일 때 내 필요한 돈 예상 수익률, 70% 대출일 때 내 필요한 돈 예상 수익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는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파트 하나하나 찾으면 느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매물 전체를 엑셀 파일화 시켜서 그걸 데이터화로 가공해서 좋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를 찾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한번 볼게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힐스테이트?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대연 아롱이라고 부릅니다. 아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는 혁신도시다 보니까 대연 혁신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거의 비슷해서 뭐가 좋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저는 아롱이가 좀 더 좋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찍고 그 다음에 두 개 비교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찍고 이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평수 30평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롱이는 10억 3,400까지 갔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 다음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는 자 얼마까지 갔냐면 11억 1,000까지 갔었어요. 11억 1,000까지. 33평, 34평 둘 다 11억 1,000. 그래서 전 고점이 이제 아롱이가 2,000 더 비쌌어요. 2,400 더 비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걔가 가진 상품 가치, 그러니까 세대수나 브랜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지 가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롱이는 브랜드도 좀 빠지고 세대수도 좀 빠지는데 거기가 학원가가 주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롱이가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는 11억 1,000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냐면 좀 동호수 좋은 거 기준으로 9억 중반입니다. 9억 초중반이에요. 근데 아롱이는 더 비쌌는데 지금 8억 중반이에요. 그럼 뭐 사야 돼요? 아롱이 사야 되는 겁니다. 11억 3천까지 갔던 거는 지금 8억 중반이고 11억 초까지가 똑같은 11억대 조금 뭐 차이 있지만 근데 지금 9억 중반이란 말이에요. 뭐 사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게 좋다를 딱 찾아낸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12억 넘었습니다. 자, 12억 5천까지 갔었어요. 12억 5천까지. 12억 5천까지 갔는데 지금 9억 2,500이에요. 그러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사는 게 대연혁신 사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같은데 얘가 정고점이 더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고점이 같았으면 더 싼 걸 사면 되고요. 현재 가격이. 아니면 현재 가격이 같으면 정고점이 더 비쌌던 걸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에. 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사직 롯데캐슬이 좋은 아파트예요? 해운대 자이가 좋은 아파트예요? 이거는 헷갈릴만 합니다. 두 개가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자, 여기 와서 단지 비교, 리치고에서 단지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치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 비교를 합니다. 자, 전체 비교하면 로딩이 되면서 딱 나오는데 내가 일단 색깔 안 볼게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인지 몰라요. 자, 여기 빨간색이 높을 때가 있고 파란색이 높을 때가 있어요. 두 개가 거의 동급 아파트인데 빨간색이 높을 때는 나는 파란색을 사면 되고 파란색이 높을 때는 빨간색을 사면 돼. 아파트는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에 오면. 그래서 약간 이게 리치고 시세를 대입하다 보니까 실거래가를 대입 안 하고 리치고 시세를 대입하다 보니까 약간 빨간색이 높게 나오는데 빨간색이 뭐냐면 해운대 자이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냐면 사직 롯데캐슬입니다. 전고점은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났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자이 사러 할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해운대 자이가 사직 롯데보다 약간 비싸야 되는데
혹은 가끔은 약간 비싸야 되는데 사직 롯데가 더 비싼 거예요. 사직 롯데는 10억 하는데 해운대 자이는 사직 롯데가 9억 5천에서 호가 10억까지 하는데 해운대 자이가 그때 8억 5천에서 9억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해운대 자이나 강의 때나 유튜브에서 해운대 자이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고 대장님은 도대체 해운대 자이를 몇 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던데 하나도 없습니다. 해운대 자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 이번에 자 결론은 소득 대비 집값 보고 싸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보고 향후에 3년간 공급 물량이 없다. 이럴 때는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은 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무얼 사도 좋은데 덜 오른 걸 사면 좀 좋겠죠. 덜 오른 걸 사면 좋은데 저는 이제 아파트는 회복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1급지부터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산으로 따지면 12억 이상 아파트. 그게 뭐가 있냐면 남천자이, 그 다음에 마린시티자이, 그 다음에 트럼프월드 센텀1. 이게 지금 이제 14억, 15억 넘어간 구간의 아파트들. 이게 이제 대장급 아파트들이고요. 물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마린시티의 아이파크 제니스, 용호동 W, 그 다음 LCT? 이 정도? 이 정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 사도 뭐 근데 이거는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보다는 그냥 상징 및 실거주 만족도고 프리미엄 이런 거고 그 다음 집이 이제 부산이 현재 어떠냐면 그 12억 넘어가는 구간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억대 하던 9억대 하던 아파트가 올랐어요. 해운대 자이가 9억대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10억 5천 이렇게까지 올랐거든요. 남천 더샵도 지금 한 10억 5천, 그 다음에 15억에서 11억, 그 다음에 센텀파크 1차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덜 오른 게 지금 아시아도 고롱한을 채 있고, 그 다음 9억대 아파트도 올라갔죠. 그 다음 8억대 아파트가 뭐가 있었냐면 대연혁신이 이제 9억대로 올랐죠. 그럼 7억대 아파트가 그 당시에 이제 한 1년 전에 7억대 아파트가 뭐가 있었냐면 간당간당 7억인데 장전 내미안, 뭐 명륜자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 중에 그 군 중에 안 오른 걸 찾거나 이제 올라갈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가 뭐냐면 8억대 지금 8억대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드 고롱항체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는 몸텍 가고 싶다 동메러키 이거 좋고요. 7억대 아파트 중에 제일 수익률 좋게 나오는 게 거제 센트럴 자이입니다. 제가 6억 중반부터 추천을 해드렸는데 7천 올랐지만 여전히 데이터상에서는 좋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센텀 리슈빌이 딱 7억대 아파트인데 6억 후반에서 7억 이래 있는데 이게 좋고 그 다음 6억대 아파트 중에서는 거제 센트럴 자이 30평 그 다음에 5억에서 6억 딱 언저리 5억 후반에서 6억대까지 제일 좋은 게 몸테크까지 본다면 우동 롯데와 우동 센텀 상환 그 다음에 재성동의 센텀 협성 르네상스 요게 3개가 이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고요. 나는 신축 살아야 돼 하면 이제 대연파크 푸르지오 그 다음에 일강자이 푸르지오 2단지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했는데 명지 더샵도 지금 또 괜찮긴 한데 6억 안 할 때부터 제가 좀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새로운 가격 7억대까지 찍었어요. 작년 말에만 해도 6억 이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서자이 입주 때 명지 더샵을 사라 이랬었는데 지금 조금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강자이 푸르지오가 오를 차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억대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센텀현대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에 25평. 이게 데이터상 좀 저평가. 그 다음에 3억대 아파트 중에서는 해운대 상로, 그 다음에 양정동의 현대 2차, 요렇게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금액이 비싼 걸 살수록 더 빨리 회복을 할 거고 더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싼 거 좀 더 저가 아파트 중에서 고르자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A급 아파트 중에서는 여전히 강한 쌍용이 지금 10억 중반이지만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같은 돈이면 남천 더샵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아예 프리미엄급으로 하면 마린자이가 세대수도 작다 이렇게 많이 까이지만 마린자이, 트럼프월드 센텀1, 그 다음에 남천자이 3개가 동급인데 셋 중에 마린자이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마린자이가 한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올해 중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늦어도 2년, 아마 올해 안에 1억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부업대 아파트 중에 제일 싼 거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드렸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답을 먼저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바닥 가격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 더 좋은 강의가 많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